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토론으로 풀어보는 뉴스와이드 플러스입니다. 총선 공천 과정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친문,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사퇴론까지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선언 열흘 만에 갈라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독자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0일이 채 남지 않은 총선 상황, 오늘은 새로운미래 김용훈 선임 대변인,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밤에 발표된 민주당 광주 지역구 1차 경선 결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주 동남갑과 북구 갑을 지역구의 경선 결과, 현역 의원 3명이 모두 탈락했는데요. 관련 리포트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주는 북구 갑을 지역구와 동남갑 지역구 등 3곳에서 현역 의원과 원외 도전자 간의 1대1 대결이 펼쳐졌는데 모두 원외 도전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광주 북구 갑에서는 정준호 변호사가 현역 조호섭 의원을 꺾었습니다. 북구 을에서는 전진숙 전 광주시의원이 이형석 현역 의원을 이겼고, 동남갑에서는 원내 대변인 윤영덕 의원이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에게 패해 탈락했습니다. 이번 경선은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를 반영해 실시됐습니다. 한편 민주당 선관위원장 정필모 의원은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의를 발표했습니다. 당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사의를 표명한 당일 민주당 안팎에서 확산된 불공정 공천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셨습니다. 민주당 내 강하게 확산하고 있는 불공정 공천과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앞으로 경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네, 현역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의 1대1 대결에서 모두 원외 도전자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교수님 경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소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현역이 유리하다 이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역이 우세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좀 안전한 예상인데, 또 이제 결과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성 가점이라든지 또 청년 가점, 신인 가점 이런 것들이 이제 덧붙여졌을 때 양자 결선 구도에서는 해볼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많지만 사실 오랫동안 뭔가 도전자들에게 좀 더 유리하도록 제도를 바꿔온 결과가 또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식의 불이익을 이제 현역 의원들에게 주는 것을 상쇄할 만큼 인기 있는 현역이 아니었다는 것이 패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선 결과 나온 거. 글쎄요. 저도 약간 좀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에서 8개 이제 지역구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좀 경쟁력이 낮거나 아니면 친명 비명 대결에서 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런 의원들 이름이 흘러나왔을 때 좀 포함되지 않았던 이런 현역 의원도 탈락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좀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있었지만 막상 그 신인들에게 이렇게 탈락할 정도로 '현재의 광주의 지역구 상황이 이랬나.'라고 좀 놀랍기도 하고요. 어쨌든 '광주에서부터 뭔가 민주당 내에 많은 변화가 좀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 두 분 다 예상보다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좀 놀라운 결과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교수님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지역구 경선 광주 같은 경우 8곳 중에 이제 3곳이었고 5곳이 있습니다. 아직 경선 발표도 안 된 지역도 있지만 이제 경선이 진행 중인 곳도 있고, 나머지 5개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 그러니까 현역들이 고전하는 양상이 지속될까, 이것도 궁금한 포인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양자 대결 구도에서 도전자가 불리하지 않고 또 경선에서 컷오프된 사람들이 이제 연합하는 경우에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구도가 형성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약간 이제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만족도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게 얘기하면 기존의 민주당에 대한 약간의 불만들이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고, 다르게 얘기하면 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좀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민주당 어찌됐든 지금 공천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꽤나 크게 나왔습니다. 지도부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불공정 공천이다 이런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 김영주 부의장을 시작으로 박용진, 윤영찬, 송갑석 의원 등 지금까지 총 6명의
현역 의원들이 스스로 하위 평가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뭐 이제 비공개로 통보를 하는 건데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이거를 들고 직접 밝히고 나서니까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 공개를 했다고 보십니까, 대변인?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아 내가 점수를 낮게 받았어.' 박용진 의원은 본인이 꼴찌 중에 꼴찌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성적표를 공개를 안 하죠. 부끄럽거나 아니면 향후 경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그런데 이번에는 하위를 받은 의원들이 지금 대거 "나 꼴찌입니다."라고 하는 이 이례적인 현상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 평가가 부당하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 이렇게 나를 뭐 비명이라는 이유로 죽이기 위한 조직적인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게 개인이 밝히지 않고 숨어 있을 경우는 이게 개인의 문제로 끝나 버리지만 이제 의원들이 벌써 6 명이나 이걸 밝혔습니다. 그럴 때는 조직적인 힘으로 뭔가 지도부에 대응을 하고 향후의 정치적인 진로를 결정할 때도 명분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밖으로도 보여주고 본인의 거취에도 이걸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나 명분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제 그 명분이라는 점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사실 평가는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고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공관위하고는 별도로 분리된 평가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지역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에서 일을 해본 경험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담합해서 뭔가 누구를 조직적으로 뭐 이렇게 하위에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변별력이 생기는 것이 동료들의 평가라든지 또 지역 당원들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결국 당 내의 당원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약간 지지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기 때문에도 경선에서 나머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훨씬 더 이제 당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자기가 지금 되게 좀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볼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이제 뭐 이렇게 하위 평가에 대한 공개를 스스로 하기도 했고 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김영주 부의장은 사선 의원입니다. 사선의 중진인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장관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서 탈당을 만류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탈당을 좀 강행했습니다. 굳이 탈당까지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이제 이 당에서 할 수 있는 당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반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탈당의 의미를 뭔가 좀 더 부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김영주 의원이 사선의 국회 부의장을 지냈고요.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의정 활동을 굉장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유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게 국민의힘에서 뭐 러브콜이 있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실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개석상에서 김영주 의원의 이제 부의장 때 사유를 잘 봤다 이런 얘기도 있고 김영주 의원 측도 내가 그러면 탈당은 했지만 뭐 다른 데로 뭐 안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뭐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이런 입장이 있어서 저는 김영주 의원의 경우는 지금 뭐 박용진 그러니까 소위 약간 비명이라고 불리워왔던 박용진, 송갑성 등등의 그 입장을 조금 더 다르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위 평가가 나오자마자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을 선언을 하고 뭔가 또 새로운 모색을 하려는 그 의지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싸워서 뭘 해보겠다는 그 다른 의원과 달리 어 어 그 국회의원이 가능하다면 다른 당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약간 보여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세균 전 총리도 그런 분위기에서 탈당을 만류한 건지 아니면 당에서 그래도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탈당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류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잘 그 모르겠습니다. 만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계파로 분류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계파에 속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자기가 뭐 부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탈당을 하고 심지어 다른 당으로 건너간다. 그렇게 되면 그 계파 전체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세균 전 총리나 뭐 이런 분들,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말하자면 당내의 친문 정세균계 이 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평판을 위해서도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공천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김부겸 또 정세균 전 총리들 그리고 당의 원로들이 좀 나섰습니다. 당 원로들이 이례적으로 좀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불공정 공천이라는 표현도 썼고 이대로면 선거를 도울 수 없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세게 나왔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이 대표 불출마론이라든지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든지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또 민주당 선관위원장인 정필모 의원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건강상의 이유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좀 석연치 않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관위원장 사퇴한 건 또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알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뭐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사퇴만 해 버린다고 해서 그에 대한 이제 의심이나 의혹이 유야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볼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그렇다고 해서 비판을 하던 분들이 갑자기 뭐 이제 뭐 용납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제 조사를 해서 밝히겠다고 했고 문제가 된 여론조사 회사하고는 앞으로 이제 안 한다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뭐 당의 조치를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의 원로들이 음. 나서서 직접 이렇게까지 좀 세게 워딩을 날렸는데 그 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항상 국회의원 뭐 선거 때 공천은 항상 잡음이 있는 것이다. 뭐 의례 그런 것이다라고 보통 얘기도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 시끄럽고 그래서 어제는 이제 김부겸 정세균 전직 두 총리와 그다음에 전직 국회의장까지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또 그 오래된 원로이신 뭐 뭐죠? 건너가요? 네. 권노갑, 뭐 정대철 뭐 등등 이런 분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충고와 아니면 이제 경고까지 포함이 된 건데요. 이제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뜻인데 저는 다만 좀 아쉬운 게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까지도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나가냐 마나 이런 거 할 때도 김부겸 정세균 총리와 뭐 3 총리들이 뭔가 이 안의 내용을 좀 수습해 보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뭐 각각 만나기도 했지만 원론적인 수준이나 뭔가 변화를 바라는 그 정도만 하고 말아 버렸거든요. 지금 전 상황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뭔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일종의 뭐 계파의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뭐 동료랄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인 이런 불이익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데 뭐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조금 더 일찍 나왔더라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파열음이 나지는 않았을 텐데 과연 앞으로 이 수습할 수 있는가 그게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이게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 논란에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공천이 진행되면서 사실 이제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제 이런 또 논란으로까지 더 이제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지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는데요. 당에서는 험지인 송파갑 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임 전 비서실장은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라는 말로 해서 사실상 거절을 했는데요. 이 공천 파열음이 겹치면서 이제 친문이라고 하는 인사들이 이 조직적으로 좀 뭉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이제 더 임종석 전 비서실장으로 대표되는 친문계가 따로 이렇게 뭉친다거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저는 뭐 그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기본적으로 인제 어 당과 관계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내 권력 투쟁에 불과하고 이 당내 권력 투쟁은 이제 과거의 주류가 인제 힘이 빠진 상황이고 구심점도 없고 차기를 상징하는 어떤 인물도 없는 상황에서 인제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제 뭔가 집단적으로 힘을 발휘해 보기 위해서 지금 하지만 잘 안 뭉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임종석 실장 얘기도 하셨지만 본인이 계속해서 이제 출마를 특정 지역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명분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인제 송파갑 출마를 전략 공관위에서 요구했는데 그것도 거절하는 것도 딱히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뭐 당규상으로 어떤 뭐 부당한 처사를 지금 이제 임종석 실장에게 가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별로 저는 이제 아까 그 원로들의 인제 비판적인 목소리나 뭐 이런 것이 인제 나온 배경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인제 당원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영향력이 인제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제 당의 지도부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는 것이지 당원들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으면 진작에 개입할 수 있었고 진작에 뭐 상황은 달라지죠. 그러니까 결국 당원 구성이 우리가 과거 민주당 동교동계부터 쭉 변화해온 양상을 보면 결국 이제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당원들의 구성이 바뀌어 왔습니다. 지금 이미 당원들은 친명 당원으로 바뀌어 있는데 국회의원들만 친명 국회의원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생겨나는 이런 뭐랄까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 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 마무리 짓기 전에 두 분한테 꼭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열음이 나고 있고 잡음이 있고 공천 과정에서는 언제나 잡음이 있고 갈등이 있어 왔지만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은 이례적이고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일련의 지난 총선이나 지난 선거들 과정에서 있었던 형태의 것으로 보는 게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심각하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보통 이제 개인의 반발로 그쳤거든요.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 반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뭐 원로라는 분들이 반발을 하고 그다음에 공천을 탈락한 사람들이 좀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지금 임종석 지금 그 공천을 둘러싸고도 명확히 전선이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친문과 친명의 대결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지금 반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전에 뭐 다른 당에서 뭐 옥새 들고 나르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저는 민주당을 흔들릴 만큼 저는 엄청난 공천 파동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는 딱히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시스템 공천대로 가고 있고 맨날 사퇴하라는 얘기를 내가 수용했다면 내가 그러면 1년 내내 그러면 사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수용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고요. 아마 이 흐름대로 그냥 공천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반발은 조직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튀어나가서 삼지대로 가느냐 무소속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다음 주까지 매우 격렬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민주당의 역사를 저보다 더 잘 아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약간 이제 뭐 다른 사정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큰 주기에서의 갈등과 작은 주기에서 갈등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6년 우리가 호남에서의 공천 과정이나 이런 뭐 탈당 사태를 보면 지금 이제 그런 큰 주기적인 어떤 뭐 갈등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주당이 야당일 때 그 갈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얘기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대적으로 갈등이 덜한 이유 중에 하나로 언급되는 것이 예를 들면 양보를 누군가가 했을 때 보상을 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민주당은 야당인 경우에 보상을 줄 방법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배제를 요구하는 수준이어서 특히 야당일 때 갈등이 컸고 그리고 당대표가 바뀌었거나 당대표가 바뀌었는데 대선에서 졌거나 이런 어떤 분절적인 상황에서 특히 당내 경선 갈등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거를 돌아보면 저는 이번 갈등이 특별히 더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네. 자, 민주당 지지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이제 공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파열음 당연히 갈등이 있었고 그 사이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뒤집히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모든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이 추세나 추이를 봤을 때 확실히 뭐 한 달 전, 두 달 전에 비교해서는 국민의힘과 비교될 정도로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추세가 그러면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경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느냐 이것도 좀 다르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의 소란스러운 상황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고 동시에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를 보수 유권자들이 일단 부정적으로 해 오시던 분들도 선거가 다가오면서 그래도 결국은 정권을 우리가 빼앗길 수는 없고 그리고 민주당 뭐 다른 모든 걸 뭐 아무리 대통령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영부인이 마음에 안 들고 당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도 민주당에게 뭐 잘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는 없다. 이제 이런 그 방어적 심리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반영돼서 지금 민주당이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도 여전히 이제 한 뭐 40여일 남았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는 뭐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변인님 그 여당에서 짜온 프레임을 이제 우리 흔히 이제 86세대 운동권 네. 뭐 심판론 그리고 지금 야당의 프레임을 정권 심판론 이렇게 보는데 이 양당의 여론조사의 추이의 변화만큼이나 이
프레임에 대한 지지도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원에 대한 수치들도 이렇게 좀 낮게 나오는 경향성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이 보통 이제 그때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제1야당 민주당이 거대 의석으로 정권의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야당 심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야당 심판과 정권 심판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아니 무슨 소리냐 총선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을 평가하는 정권 심판이지 야당 심판은 아니다. 그래서 야당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다가오지 않는데 이거를 저는 굉장히 교묘하게 운동권 심판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야당 심판인데 그 운동권 특정 세력이라는 거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직시하게 하면서 심판의 효과를 노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에서 저는 야당 심판보다는 운동권 심판론이 효과를 봤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야가 바뀐 것처럼 국민들한테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마치 야당 대표인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 대표면 국정에 대해서 뭔가를 평가를 받고 이걸 수세적 입장이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전환이 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일 공격수인 것처럼 나와서 그러니까 여야가 뒤바뀐 상황처럼 보이고 반면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특별히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나 아니면 긍정적인 것들을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공천의 잡음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는 지금 그 국민의힘이 좀 주도하는 이 분위기가 저는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비례정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위성정당이죠. 비례연합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는 이제 명칭을 쓰고 있는데 다음 달 3일에 정식으로 창당할 예정입니다. 각 참여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단일화할 경우 경선을 통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고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 추천목도 정했습니다. 진보당에서 3명, 새진보연합에서 3명, 그다음에 국민 후보 4명, 민주당 20명 이렇게 해서 지금 비례대표 순번을 짰는데 일단 뭐 녹색정의당이 빠졌고 생각보다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거에 비하면 규모가 조금 좀 줄어든 형태로 좀 출범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활히 진행될지가 좀 궁금한데요. 제3지대에 음. 계시니까 이 비례정당 잘 될 수 음. 있을지 어떻게 그러니까 평가하십니까? 어제 이제 본인들의 무슨 합의식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엄청난 비난을 받아가면서 위성정당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준위성정당이라는 아주 공색한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 포함해서 네 정당이 저는 위성정당으로 힘을 얻기 좀 어려운 구도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 포함한 진보가 진보당이지 않습니까? 새진보연합은 이제 용해인 그 기본소득당 중심이고요. 국민 후보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과거에는 21대 위성정당 때는 뭐 물론 민주당 사람들이 뒷번호를 받긴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비례에 들어왔다면 지금은 네 세력들이 같이 하되 또 순번을 교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호의 방식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1, 2, 3, 4, 1, 2, 3, 4 하면 민주당 추천 몫이 당선이 3명에서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의석에서 보면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 기대하는 만큼의 위성정당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좀 불투명해지고요. 이게 불투명해지니까 저는 조국 신당의 지지가 훨씬 올라가는 지금 그런 현상도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참여한 정당에 대해서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으로부터 거대한 지금 색깔론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정당이 지금 전체적인 모양새도 그렇게 안 좋은데 앞으로 또 그 비례대표 후보가 나오거나 순번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여기도 좀 진통이 있을 것 같아서 위성전을 왜 만들었나라고 아마 민주당 측에서 나중에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올 것 같습니다. 저 교수님 이제 그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전망 또 그리고 이게 과연 지역에서는 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좀 궁금한데요. 그 부분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아직까지는 일반 유권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비례대표 내일 총선이면 어디 찍을래? 그러면 그냥 민주당이라고 얘기하시지 정확하게 지금 이 제도가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관여층들이나 반응을 할 테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충실하게 민주당을 지지해 오신 분들은 이제 투표소에 가서 어쨌든 민주당이 안내하는 대로 비례위성 정당을 찍으실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이제 그 외에
정치 고관여층들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례위성 정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원활하게 뭐 후보 선정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감동도 없고 뭐 기대도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시당초 명분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미 4년 전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큰 기대가 없습니다. 원래도 이제 비례대표는 뭐 직능 대표나 지역 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은 좀 불만스러운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더 뭔가 좀 시시한 결과,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더 외면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여러 쪽으로 민주당의 지지는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공천 과정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 공천 작업은 예상과는 다르게 좀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까지 253개 지역구 중 164곳, 65%입니다. 경선 또 단수 추천을 마무리했고 컷오프 하위 10% 이렇게 7명이 되는데요. 이 7명에 대해서도 개별 통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에서 요청을 해서 중진 의원들의 지역 재배치가 진행되면서 우려됐던 용산발, 검찰발 공천 파동이 아직까지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뚜렷이 보이는데 이 공천들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것들 이것도 지지율 상승과 좀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사실은 이제 중진 의원들을 그러니까 재배치가 사실상은 이제 거의 나가라거나 아니면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세련된 모양새를 좀 갖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아 그러면 지역구를 바꾼 의원들도 좀 자신감이 생겨 보이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당이니까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거대 권력이 아직까지는 있고 그래서 반발의 수위나 이런 것들이 좀 일정 부분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공천을 뭐 못 받았더라도 그다음에 공직이나 뭐 이런 것들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당은 조금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뭔가 당내 이런 권력을 뭐 당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과정에서 이 공천의 자본도 상당히 좀 이렇게 뭐 세련되게 좀 관리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국민에게 민주당과는 훨씬 좀 대비되는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방금 뭐 이제 뭐 세련되게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근데 인제 이게 그 갈등이 인제 공천이 진행돼 가면서 커질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공천이 사실 좀 많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전히 그러면 인제 이러한 조용히 지나가는 그러니까 되게 막 무난하게 지나가는 듯한 모습이 끝까지 연출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변수들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뭐 이제 서서히 어제 오늘 잡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서도 예비 후보들이 이제 거세게 갑자기 이제 옮겨온 현역 의원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충청도 이제 홍문표 의원 이런 분들도 뭐 차라리 경선 참여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얘기하듯이 결국 이제 대구가 핵심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대구 경북 지역의 공천 결과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여당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뭐 지역구 수가 적은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국가 산하 기관장들 임기가 다 끝나는데도 아직 임명 안 하고 기다리고 이제 막 몇십 개씩 이제 비워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런 것들을 내심 기대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고, 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심 없이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에 남아서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도 자기 사람을 막 심어야 된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뭐랄까요, 용산과 어느 정도 타협선에서 은밀하게 이제 그쪽 요구도 받을 줄 건 받고, 본인이 이제 충돌이 마찰이 일어날 것 같은 것을 잘 세련되게 조율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까지는 보입니다.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죠.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 뭐 아주 주목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이전 총선들에 비하면 그래도 굉장히 좀 뭔가 분주하고 이전보다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국민의힘은 광주 전남의 지역구 100% 후보 출마시키겠다. 이게 뭐 아직 뭐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만. 그리고 2석 이상 확보가 목표다. 이것도 뭐 아직 구체적으로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엔 좀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후보가 결정된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광주 전남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나오기 마련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당선 가능성은 뭐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후보를 전부 다 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과거에 국민의힘이 이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이제 많은 후보들도 출마를 기피해 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스스로 출마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이념적으로 너무 극우적으로 치우쳐 있거나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당의 이미지도 쇄신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당원들 세도 조금씩 넓혀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국민의힘 자체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종합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번 총선의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다음번 대선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이 입지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새로운 미래가 지역에서 몇 퍼센트 정도 득표를 하느냐, 후보 당선을 못 낸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일정한 득표율을 올린다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함께 연합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대한 많은 후보들을 내서 좀 각자 당의 지지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또 총선의 한 가지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제3지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설 연휴 전 뜻밖의 통합, 깜짝 통합을 했고 또 합당 선언을 한 지 열흘 만에 다시 갈라섰습니다. 리포트 기사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 제3지대 빅텐트로의 통합을 발표했던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결국 갈라섰습니다. 총선 지휘권 등을 두고 이견을 빚다 결국 봉합에 실패하고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겁니다. 합당 취소 발표 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차별화된 야권의 대안 세력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인 사당화 정당이라고 비판하면서 진짜 민주당을 자임한 겁니다.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 견제도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공천이 진행되면서 내용이 격화되고 있는 민주당 상황도 변수입니다. 현역 하위 20% 통보와 밀실 공천 논의 등이 알려지고 민주당 반발이 커지면서 새로운 미래가 대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전 대응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응과 함께 또 같이 공감하고 대화를 나눠갈 생각이고요. 개혁신당과 결별을 선언하고 당의 색깔을 분명히 한 새로운 미래. 이제 야권 대안 세력으로 민주당을 대신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가 총선 전 최대 과제로 남았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네, 지난 설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전격적인 합당 소식이 전해졌고 뜻밖의 좀 빠른 합당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과연 그런데 이제 통합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함께 나왔었는데요. 열흘 만에 결국에는 다시 쪼개졌습니다. 열흘 만에라고 하니까 또 너무 빨리 결별한 거 아니냐 우려는 있었지만 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변인 이제 당사자시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내부적으로 진단하시기에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전격적으로 합당을 선언하고 또 전격적으로 예, 갈라섰습니다. 정말 열흘 동안이 참 길었고요. 저도 그 과정에서 서로 오고 간 이런 얘기들의 좀 중심에 있어서 진행 사항을 좀 알았는데요. 뭐 결국 좀 그러니까 제3지대를 위해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대의에는 우리가 동참을 다 했지만 서로 그거를 만들어나가는 과정들이 서로 매우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각자 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제3지대 전체에 이거를 넓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고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미래 측 입장에서 이준석 개혁신당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고 저쪽도 할 말이 많겠지만 더 이상 뭐 이준석 개인의 뭐 리더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력들의 뭐 이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함께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았다. 그래서 각자 가는 것이 훨씬 그러니까 앞으로 더 깊숙하게 갔을 때 훨씬 분열이나 이 차이를 확인하는 것보다 지금쯤에서 서로
각자 얘기를 가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던 것입니다. 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준석 대표도 헤어지면서 뭐 할 말은 많겠지만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 당시에도 이제 입장을 냈었고 오늘 대변인께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옳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조심하는 이유는 언제든 다시 또뭐 합당은 아니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또 연합을 한다거나 연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준석 대표도 언제든 다시 합류 기대한다 이런 말도 하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합당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 과정에서의 연대나 연합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건 뭐 이미지 관리 차원의 멘트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연합이라기보다는 서로 뭐 딱히 이해관계가 이제 그 파이가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연합 연선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양대 정당에 맞서는 것이 주요 과제니까요. 그런데 이제 애초에 이제 각자 이제 이 제3지대를 기대하는 유권자들이 이제 보수적인 쪽에서 보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민주당을 대체할 정당을 요구했던 것이고 또 약간 이제 진보적인 쪽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국민의힘을 대체할 정당을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상반되는 요구를 하나의 정당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각자 분리해서 상대 이 양대 정당을 대체할 정당이 되도록 성장하는 걸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기도 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통합 음. 직전에 새로운 미래와 선합당을 거절했던 분들이 좀 원칙과 상식에서 이제 김종민 의원과 함께 활동했는 조웅천 의원, 이원욱 의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결국 이제 안 나오시고 개혁신당에 안착을 하신 모습입니다. 이분들과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대변인 어디까지 그렇죠. 이해해 주실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4명의 의원이 활동을 하다가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에 남고 이제 3명의 의원이 나왔죠. 이원웅, 조홍천, 김종민 의원이 나왔고 이제 밖에 독자 세력으로 있다가 이제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미래와 합당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합당하지 못하고 김종민 의원만 나왔고요. 이원욱, 조홍천 의원 남아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서는 이제 좀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원욱,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먼저 이준석의 개혁신당하고 합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김종민 의원은 이낙연 대표 측의 새로운 미래를 합당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두 분들의 길이 갈라서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원욱, 조홍천 의원은 어쨌든 약속하기로 했다가 안 나온 소위 말하는 노쇼가 돼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본인들이 줄곧 주장해왔던 나는 그러면 전체의 제3지대의 통합의 플랫폼이 되겠다고 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이제 4개 세력이 이제 그 통합에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 전에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조금 급박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4 세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서 좀 급하게 통합을 했고 그러다 보니 또 다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다시 또 결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총선까지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로 갈린 제3지대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통합하기 후에 이낙연 대표 그리고 조기숙 공관위원장은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짜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혁신당을 나오면서 좀 편하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민주당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은 우리가 사랑했던 민주당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 1인의 사욕으로 점철된 사당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매우 강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했더라면 민주당을 좀 앞세우기가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민주당을 앞세우면서 이낙연 대표가 원래 갖고 있었던 민주당에서 24년 동안 정치를 했고 DJ의 어떤 적자로서의 그 정통성을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지금의 민주당의 정통성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가짜 민주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진짜 민주당에 있다. 그래서 진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좀 새로운 미래와 함께 해달라라는 이제 그런 호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공천 파동으로 인한 민주당 현역 의원 합류가 이어질지가 또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시끄러울수록 새로운 미래에서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분들이 새로운 미래로 전격적으로 이제 합류하는 경우가 많아질지에 대한 좀 분석이 분분한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약간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새로운 미래의 이제 지지도가 좀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질 테고 또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민주당에서 나와서 합류하는 의원들이 늘어나야 또 지지도 높아질 수 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물꼬가 트일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윤영찬 의원이 잔류한 것과 관련해서 또 얘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친문계로 상징되는 인물들은 집단의 어떤 이미지 때문에도 쉽게 그런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현재의 민주당, 뭐 진짜 민주당을 주장하는 쪽에서 보면 가짜 민주당인데 이 가짜 민주당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도 그 인물의 이미지가 이제 뭔가 손상되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탈당을 하거나 새로운 미래로 가기에 훨씬 더 가벼운 사람들은 약간 좀 계파색이 옅은 사람들 이제 이런 분들에게는 뭐 가능한 선택지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이제 뭐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각자가 이제 그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이제 경쟁 상황이 이제 고려 사안이 되겠죠. 네. 자, 새로운 미래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됐습니다. 속도를 이제 내셔야 될 텐데 앞으로 시간표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좀 낭비를 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총선이 이제 5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제 좋은 후보를 공천을 해서 당선되는 것이 결국은 신당이 성공하는 것이고 제3지대가 앞으로의 활로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관위원장을 어제 이제 조기숙 전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을 발표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까지 지역구의 후보자를 지금 공보를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상당히 지금 저렇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오실 거다라는 저희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진짜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가짜로 규정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민주당을 재건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문제가 있어도 내가 몸담고 있는 당을 떠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럴 때 우리가 민주당을 지금 떠나오는 것이 완전히 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밖에서 성공을 해서 진짜 민주당으로 다시 만들겠다. 재건의 의미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미래에서는 진짜 민주당 구호를 들고 나오면서 기존의 민주당에서 나온 의원님들이 합류를 해서 빨리 전열을 갖추어서 지금 선거에 임하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이것도 꼭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이낙연 대표가 이제 새로운 미래가 다시 개혁신당에 떨어져 나오면서 출마를 할지 여부가 관심인데 왜냐하면 이게 제3지대 논의 과정에서 빅텐트에 마치 전제 조건처럼 당 안팎에서 요구가 있었거든요. 출마 요구가.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렇게 독자 세력화하면 그 부분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지역구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지역구 출마를 먼저 말 꺼낸 게 뭐 이준석 대표나 이원웅 조홍천 의원 약간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지역구 출마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는 오늘 아침에 방송에도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게 이번에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금방 번복하는 거는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불출마의 생각이지만 또 당과 당원들이 또 출마해야 된다고 하면 출마를 할 테고 지역구로는 광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광주에서 책임위원회의 했을 때 발언에서 사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말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가 새로운 바람을 뭐 일으켜야 된다는 요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이낙연 대표가 그 부름에는 응답할 자세와 준비는 돼 있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당선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본인이 이제 탈당하고 정당을 만들면서 약속하셨던 것이 선택지를 유권자들에게 드리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호남에서 특별히 선택지가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선택지를 제공하는 일을 직접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낙연 대표는 호남 출신의 정치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남에서 본인의 득표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차기 대선도 없고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국 신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신당이 총선 정부에서 변수로 급부상했는데요.
최근에 여론조사 조국 신당 창당 계획이 나온 이후로 2번의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해체, 그러니까 갈라서기 전 개혁 신당보다 더 높은 그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2개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교수님 아까 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지금의 민주당을 이제 자기의 측근들, 자기를 중심으로 했던 세력들이 떠나버리면 곤란한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국 신당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조국 신당은 어떻게 그 관점에서 본다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국 신당의 이미지가 뭐 이제 그 창당하는 과정에서도 뭐 그 불가피성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세간에는 약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정당이 아닌가 뭐 이런 뭐 생각 얘기들도 있던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새로운 미래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부담이 덜한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기능적 분업처럼 약간 이제 다 아는 선수들끼리는 한 집인 거 다 아는데 남들 앞에서는 다른 간판으로 장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 고관여층들,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어떤 문제의식,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검찰 권력을 이용한 뭔가 횡포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라면 또는 유권자들이라면 조국 신당에 대해 선택할 여지가 있는데, 물론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 명단이 짜이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3지대 이제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도 이 조국 신당이 이제 좀 껄끄러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한편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신당과의 새로운 미래에서는 조국 신당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경쟁에서의 우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사실 뭐 조국 신당에 대해서는 크게 뭐 생각이나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어떤 뭐 가치나 뭐 방향 이런 게 같지도 않고요. 뭐 지지 기반이나 이런 것도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연대를 하거나 뭔가 어떤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조국 신당의 좀 상승세가 저는 좀 일시적 현상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조국 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소위 이제 민주 세력 내에서 일정한 지지 기반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응집력이 강한 지지자들이 지금 뭐 여론조사에 응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비례연합 정당에 또 흔쾌히 또 그 지지할 수 없는 분들이 아마 조국 신당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선거 때까지 최종 그러면 조국 신당을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유지될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의문입니다. 조국 신당이 그럼 과연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냥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만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인물들을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이게 저는 지금의 일시적으로 좀 민주당 지지자들의 불만을 좀 품고 가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유의미한 득표를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깜깜무소식인 선거구 획정 문제도 걱정입니다. 지난 2020년 총선 때는 39일을 남겨두고 선거구 획정이 됐는데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신기록을 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출마자는 물론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까지 혼란스러운 상황 하루빨리 정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